아침에 아, 근데 왜 뵙고 이렇게 무게를 잡으세요? 오늘 그 서울에서 우리 응진 컨트롤 타워 매주 나오셨는데 요즘 못 나온다 이상만 의원님. 네, 네. 오늘 나오셔서 공수처 얘기 좀 하고 그 국회 앞에서 예, 그 예. 버스에다가 크게 깃발 예, 예, 꽂고 예, 저거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그거예요. 아, 진로 하이트. 진로 화이트 그분이 네, 나하고 네. 10년 동기인데 그분은 이제 예. 개인적인 건 버리고 공수처는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제가 바쁠 때는 예. 아침 7시도 출근하는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집에서 한 6시 이전에 나오는데 7시에 출근할 때도 그분이 계셔요. 아유 거기 밤새 자요. 와,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냥 그러고 계신 게 나와서 활동을 하셔요, 계속. 거기서 주무시면서 예. 그렇게 지금 하는데 아무튼 공수처 출범 경문을 얘기하고 이 작가님 뭐 네네. 오늘 공수처 출범이 그 뭐 어떻게 관련 좀- 질문도 좀 하고 그래야 어. 되는데 일단은 의원님 지금 인생 최초의 그 국정감사 아니세요? 그렇죠. 초선으로서 국정감사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국정감사 소감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외부에 나가지 않고 전부 다 국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고 네. 또 예전 같으면 국정감사장 그러면은 저는 그때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국정감사장으로 갔었는데 네. 막 그냥 공무원들이 뭐 많이 따라와 갖고 네. 막 그냥 바글바글 대고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리정돈된 그런 국정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이제 산자위인데 저희는 이제 우리 소속된 의원님 숫자가 3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발언을 하면 보통 한 7분 정도 발언을 하는데 30분 다 하면 210분 시간으로 따지면 한 4시간가량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죠. 어떻게 하러 그러면 저희들이 첫날 밤 12시에 끝났어요. 첫날이요. 예, 산자위. 그러니까 예. 산자부를 우리 이제 예, 예. 그 감사하는 날. 또 중소기업부로 감사하는 날도 11시. 아우. 어저께 좀 일찍 끝났습니다. 어저께 일찍 끝났는데 일찍 끝난 게 8시. 그 오늘은 국정감사 일정이 없으신 거고요. 오늘은 없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있고 네.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여야 간 좀 쟁점되는 사항이 적어서 네. 좀 그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편인데 이제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는 쟁점 사항들이 있어 갖고 아주 치열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국정감사가 제일 재미없는 국정감사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트집을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저께 발표했나요? 영국의 그 이제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의 추세로 간 다음에 2030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우리나라가 네. 약 1인당 국민 소득이 6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가서 2030년에요. 2030년에 오, 넘버 예. 3가 된다는 거예요. 넘버 3. 예, 넘버 3가 되고 2030년이면 10년뿐이 안 남았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계속 간다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배 반 정도 많거든요. 우리가 5,100만이고 거의가 일본 1억 1억 한 넘죠. 1,000 예. 정도 되니까 2배 반이 좀 넘는 편인데 지금은 거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비슷해져 갖고 그렇죠. 지금 총 거의 생산량이 비슷하죠. 한 2.7배, 2.8배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2030년이 되면 1.4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거의 우리보다도 2배가 많아도 실제 국력의 어떤 총 생산량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가까운 올해 내년만 따져도 뭐 잘 아시다시만 OECD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OECD에서 1위고 네, 내년도하고 그렇죠. 합쳐도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투자하려는 그 문의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예. 저기 ICBM 북한에 있는데 아니 뭐 북한에서 뭐 ICBM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다 쏠라고 ICBM 만들었겠어요? 그냥 대포만 쏴도 되는데. 이 국민의힘당에서 주장에 따르면 지금 전훈희 감독은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분들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마치 전쟁을 해야만 뭔가가 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지금 봐서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GM 공장이 전 세계에 33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33군데 네네. 도시에. 근데 한국에 있는 공장, 특히 제 지역구 인천 네. 부평에 있는 공장만 쉬지 않고 계속 가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 유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 투자가 많이 오냐면요. 아주 핵심 소재, 그다음에 R&D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필수 불가결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산업 위주로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해야 생산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뭐 이런 얘기할 수 없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아주 식상하잖아요. 우리 추미애 장관님 이 네. 자녀 문제 얘기도 그렇고 뭐 좀 얘기도 나오겠지만 뭐 라임 얘기도 그렇고 이게 좀 옵티머스인가 그건 뭔 건지 그거 가지고 옵티머스도 지금 뭐 전 행정관이 뭐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는데 이제 좀 진행하면서 물어보시면 그 얘기도 같이 뭐 네네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공수처 먼저 제가 아니 질문을- 근데 예. 국감장 얘기 잠깐만 더. 예,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저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 자칭 보수라는 분들 이제 경제는 망했다. 특히 작년에 일본 경제 그 침략 볼 때 막 아베 만세 부르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망하면 일본하고 저렇게 맞서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우리가 보는 쉽게 말하는 태극기들 노인분들은 우리 만나면 문재인이 경제 말아먹는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공산주의 그 김정은에 갖다 바친다. 이랬는데 경제 이 얘기는 국정감사에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지금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경제 부분에 문제 제기하고.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세 가지 품목을 수출 규제했거든요. 네. 이제 불화수소, 폴리미드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불화수소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국감을 하면서 자료조사 요구를 해서 이렇게 봤는데 충격적으로 놀란 게 뭐냐면 불화수소가 전년 대비 올해 수입량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덩치가 큰데 그걸 거의 다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대체품을 다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리타 화학이라고 그 일본의 나름 중견 회사로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연간 한 1,000억 원의 수익 정도를 낸다 그래요. 근데 올해는 수익이 없답니다. 한국에 팔질 못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극복을 잘했고요. 또 소부장, 네. 우리가 소재, 뭐 부품, 또 이제 장비 산업 이런 걸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DNA가 한번 생산을 하면 그걸 국내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는 나라 그렇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본의 우려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우리는 국내 소비가 많지 않으니까 인구가 네.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면이 많았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술에 좀 딸려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거 생산해봐야 국내 소비만 하게 되면 이 규모의 경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안 했던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래? 그럼 우리도 만들고 우리도 수출할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되치기 당한 거죠. 되치기. 그러니까 옛날에 고객이 예. 옛날에 자기 물건 사주던 고객이 열받아 갖고 자기랑 경쟁 상대가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일본에 좀 뭐 그 언론들의 각성마다 나옵니다. 이거 한국하고 빨리 그 문제를 풀어야지. 안 그러면 일본 경제가 난리 난다. 네. 이번은 뭐 한중일 그 정상회담도 거부한 것 같고. 오늘 그 아침에 들어온 소식 독일의 그 소녀상 예. 전화위복이도 있어요. 그 소녀상 때문에 이게 예? 소녀상에 예. 대해서 독일 국민이 다 알게 되고 거기 막 수백 명이 와서 데모하고 지금 일단은 그 슈레더 총리가 이제 이거는 소녀상에 여기 설치하는 문제는 좀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참 우리 독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테구시인가요? 미테구시의 입장은 미테구시에서 미테구시의 입장은 뭐냐면 당초에 허가받을 때는 없었던 비문 그 내용을 적은 거를 이렇게
붙였는데 아. 그 비문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역사 문제를 주로 많이 썼다. 아. 이래서 이것 때문에 그 좀 취소 결정을 난 거예요. 설치 취소 결정을. 근데 그게 오히려 알려져 갖고요. 지금은 지금은- 전화위복됐어요. 그 독일에 거주하시는 독일 교민들. 우리 교민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게 저기 뭐야 그 원동 에너지가 돼 갖고 독일 국민들까지 전체 아. 전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전쟁을 싫어하는 독일 국민들이 나오게 되고 특히 그 미국에 있는 이런 이런 여성 단체들 네네.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 알면서 독일에다가 편지를 쓰고 이래서 문제가 좀 약간 좀 커졌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래서 이게 취소 보류 그 저기 철거 보류한다고 보류 지금 예. 해서 공식 선언했고. 아 그래요? 나 국감 준비느라고 몰랐네. 그래서 오늘 아침 예. 국회에서 이용수 할머니랑 와서 예. 2시에 지금 이 시간에 아. 기자회견 한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됐고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이라 이렇게 대한민국 국력이 뭐 그냥 나날이 발전해 운이 가는데. 온 것 같죠. 일하는 것마다 우리가 유리하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일본 경제 침략 그렇지, 이번 소녀상도 그렇지. 또 특히나 코로나는 불행한 일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K 방역을 잘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어떤 곤란한 문제를 역전시키는 기술이 있지 않나. 아무래도 뭐 우리 문재인 정부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잘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참 원칙적으로 일합니다. 그래요? 이 인간과의 관계도 네. 그냥 처음에 뭐 좋은 말하고 뒤통수 치고 이러면 처음에는 이득 보는 것 같아도 네네.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우직하게 솔직하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그렇죠. 모이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교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원칙적이고 그리고 말한 거는 지키려고 하고 네. 그리고 한 번 정리한 거는 그건 책임을 지려고 하고 네. 이런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코로나 문제도 잘 극복을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국격 자체가 올라갔고요.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또 국민 의식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이런 공감대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일본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한수 건 아래로 보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이만큼 좀 지나가신 거고 한 10년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2030년 우리가 빅3 된다니까 네. 이제 정말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관심 있는 공수처 문제 좀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공수처 출범 그나저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이제 국감 때문에 온 국회가 이제 입법 활동보다는 이제 국감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윤호중 사법위원장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그 저 추천위원회 위원 이거 야당 쪽에서 2명 추천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네네. 지금은 이제 둘 우리가 둘 추천하고 야당에서 그렇죠. 둘 둘. 추천하고 그다음 당연제 뭐 행정처장이라든지 당연직 2분에서 6명 중에 5분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7명 중에 7분 중에 당연직 6명. 3분 중에 네. 당연직 3분을 포함해서 6분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그 추천위원회 추천을 안 해. 야당에서 그렇죠. 2분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엔 또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추천했는데 2분 다 한 사람한테 동의를 안 해줘. 그러면 7분 중에 5명만 찬성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1월 26일 날 국감이 일단은 끝나는 날입니다. 1월 26일이요? 네. 그래서 10월 10월 26일. 10월 예, 26일. 이번 달. 이번 달. 예. 그래서 그때까지 그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네. 그때는 이제 법을 바꾸겠다. 네. 이런 입장이고요. 법을 바꾸는 거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로 의결권을 네. 7명 중에 6명이 아니라 3분의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아, 당연직으로 두 분을 더 위촉하는 거로. 아, 그래서 뭐 법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법과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렇게 두 분을 위촉해서 하는 안이 지금 우리 좀 민주당이 그게 백혜련 의원 안 아닌가요? 그렇죠. 백혜련 의원 근데 아니에요. 김용민 의원 안이 백혜련 의원 안하고 김용민 의원 안하고 이렇게 같이 붙었는데 백혜련 의원 안이 내려가고 김용민 의원 안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제가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제 의원들끼리 이제 안을 냅니다. 네네. 안을 내면 안을 낸 거를 이제 그 소위에서 예. 법안 소위에서 그걸 같이 토론을 해요. 예, 그래서 같이 묶어 나갑니다. 음, 묶어 나갔는데 당초에는 이제 백혜련 의원 안이 네. 그 이제 좀 그 중심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 안도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아. 그거를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절충해서 이제 입법을 이제 법을 이제 개정하는 거죠. 아 그렇대요. 그 김용현 의원이 좀 먼저 냈대 발의를. 아, 근데 백혜련은 숙성 기간이 안 지나가지고 네, 네. 우선은 숙성 기간이 지나야 올라가나 봐. 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거기에서 예. 아까 말씀했듯이 소위에서 할 건데 아,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지금 박병석 의장이 3일 날 네. 그 추천을 해라. 근데 추천 2명을 해가지고 추천원들이 그 결정되면 공수처장을 이제 그 임명하려면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명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반대만 하면 그러니까 그 아까 부분의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디 방송에 나가서 한 명은 결정을 했는데 아직 한 명을 결정 못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100% 믿는다 그러면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추천을 하면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두 분이 다 동의를 안 해줘. 그럼 네. 안 해주면 이제 계속 선정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입법화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그럼 계속 지체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상컨대는요. 예. 예상컨대는 만약에 추천위원회를 추천하지 않으면 야당이 그러면 민주당이 바로 이번 달 말부터 상정을 해서 11월 달에 개정을 예. 한. 개정하는 거를 목표로 둘 겁니다. 그런 그렇게 되면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네네. 야당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데 2명을 일단 추천해. 네. 2명을 추천했으니까 자기 의무는 일단은 했죠. 네. 그런데 7명에서 6명의 합의가 안 이루어져. 네. 그러면 그걸 바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이고 그렇지. 뭐 한 달 반이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네. 뭐 해라 안 해라 된다. 뭐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때 입법화가 되겠죠. 다시 법을 바꾼다는 다시 거죠. 법을 그러면 바꾸겠죠. 10월 말까지는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는 그래서 일단 추천을 해놓고 예. 동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나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저 왜냐하면 예. 법 개정하는 거를 최대한 늦추게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론을 좀 안 좋게 여당에 좀 불리하게 만들고 또 내년 또 3월 4월이면 또 네. 서울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보궐선거.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자꾸 시간을 늦추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저는 불법이 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대비책은 미리 전략은 짜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짜놓되 이제 결국은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임원 추천위원회가 딱 구성이 되면 일단은 뭐 거기서 이제 위원장 되시는 분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결론 내겠다. 아. 이 못을 박아야죠. 네, 못을. 예? 예를 들자면 구성되고 나서 11월 15일까지 하겠다. 네. 그때까지 결정이 안 되면 그때는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아마 미리부터 결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 시청자들 의견이요. 첫눈 오기 전에 공수처 좀 출범하자고. 이게 사실은 뭐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법조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네. 공수처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썩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아, 법조계가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있는 검찰이 독식하는 체제로 가야 예. 그 검찰의 권한을 뭐 막 휘두르는 게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법조계에 의뢰오는 아. 건수도 엄청 많아지고 아. 굉장히 커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의 문제 해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네. 합의를 통한 그룹에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아. 정치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공수처장이 임의적으로 하면 네네. 양당이 감시를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법조계에 의뢰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국민적 정서라든지 그렇죠. 합리적 기준이라든지 아. 또 정치적인 네. 판단에서 무리가 없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법조 시장 자체가 법조 쪼그라들 시장 자체가 쪼그라든다. 짜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조계가 반대한다. 그래서 스몰한 아. 그런 사건들만 가져갈 네. 개연성이 되게 큽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가 뭐 이상한 분쟁 생기고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나 좀 일본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소부장 육성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네 경제 문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걸어서 소송을 많이 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또 로펌에서 김현장이 주로 많이 하죠. 아니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시면 제가 제 얘기입니다. 걔가 그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해요 김현장이. 유능한 네. 법무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나서서 지금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어떤 아. 법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의 역할이 줄어들 소지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쪽도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좀 약간 불만 뭐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본인들이 다 판단하던 거를 이 공수처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있던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서 문제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 지위가 좀 중요 사건에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걱정하는 게 지금 그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연류 판사들이 네, 무진하고 또 연봉 많이 받다가 지금 재판에 다 투입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지금까지는 한 명도 탄핵도 안 되고 뭐 검사들 지어봐야 징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특권을 누렸는데 지금 사실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비리 판사나 비리 검사 많아요. 의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사사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제일 반대할 거 아닌가. 자기들은 그동안에 죄 지어도 처벌 안 받아도 됐는데 공수처에서 자기들 수사하면 제일 그렇죠. 불만을 갖지 않을까. 이 부분 때문에 반대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 그러면은 좀 우려가 좀 있죠. 네. 우려가 있고 특히 이제 양승태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상소법원인가 뭐 그거 하나 네. 만들기 상고법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걸 판결을 그렇게 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의 판결, 우리 판사의 판결이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인간적 양심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만 잘못한 것도 고쳐 나가는데 이거는 야합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러면 참 우리의 미래가 어둡죠. 우리의 미래가.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조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 들고 정권도 바꾼 그런 혁명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서 이 코로나가 오래되면 촛불 집회도 못 오고 많이 앞으로 촛불 집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코로나 비대면. 비대면 오면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서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아파트에서 다 불 끄고 다 촛불 다 들고 한꺼번에 함성도 지르고.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제 국회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네. 공소 출범이 해를 넘기고 내년에 보선 가고 다음에 대선이 있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제일 우려한 부분이 과연 공소 출범을 연내시킬 거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의지는 되게 강합니다. 의지는 되게 강하고요. 꼭 해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지가지의 경우의 수 야당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야 뭐 그 법사위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네. 오늘 참 아까 기사를 보니까요. MBN이 그 방송 취소 방통위에서 취소 결정 내렸다고 그렇게 나왔네요. 아까 조금 아, 전에 그래요? 나온 기사예요. 아니 MBN이 MBN 그 분식회계 때문에 응. 그 취소 결정 났다고 방통위에서. 아하. 네, 그래서 지금 MBN이 지금 난리가 났고 발칵 뒤집어진 것 같아요. 이제 채널 A가 먼저 안 하고 MBN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부터 작겠다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전략이. 그런 소식이 나 처음 듣네. 아직 못 네, 아까 들었어. 조금 전에 났어요. 1시간 전에 어, 보도가. 한번 확인해 봐야 예, 예, 되겠네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저도. 나도 못 들은 소식. 네, 네. 이 반가운 소식들이 요즘에 잘 아이 반갑다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 방송들이 너무 왜곡하니까 네, 그럼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런 어떤 경고를 주는 게 있지야. 자, 이제 언론에 채널 A와 네. 이제 TV조선 이제 취소가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군요. 예, 예. 아. 자, 그 좀 다음 질문 좀 그럼 네. 가볼게요. 공정경제 3법 지금 민주당 안하고 김종인 의원, 김종민 비대위원장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 공정경제 3법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 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금 그런 공정 예, 3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 대표 시절에 네, 네. 당 대표 시절에 이제 공정 3법을 본인이 이제 개정해야 된다. 그때 얘기-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 네, 시절이었죠.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그때 이제 그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 그 대표가 되셔서도 좀 이제 네. 비대위원장이죠. 되셔서도 정강 정책에 네. 이 공정 경제란 말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을 이제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제안했던 안이 네. 좀 더 범위가 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음. 그래서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과거에 생각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한다면 더 지금 우리 당에서 제안한 공정 3법이 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거를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받겠다 이런 의사 표명도 이제 몇 번 했었고요. 다만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노동관계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떤 뭐 노동 문제를 뭐 네네. 이게 뭐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는 자기네 이제 지지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보수 쪽의 지지자들은 이제 그 공정 3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비대위원장이 찬성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감추기 위해서 느닷없이 노동관계법을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노동관계법과 연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연계라는 게 어떤 의미의 연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정 3법을 처리해 줄 테니 노동관계법을 고치자 뭐 이런 건데 빅딜하는 거. 그런 건데 우리 이제 원내대표 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뜬금없이 그 얘기를 왜 했지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협상해서 나온다면 그거는 뭐 우리가 그걸 연계해서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네네. 전혀 없고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이제 좀 이 소주주자들 네네. 그러니까 소액 주주자들의 권익이 좀 약화되고 있고 또 재벌계의 또 은행에 대한
또 지배 문제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이번에 빨리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 박주면 의원이 네. 그전에 김종인 대표가 낸 똑같은 법안을 새로 발의했다고 그러던데 문과 하나 예, 비슷한데 맞아요. 아 그게 상당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거 예. 어떤 법인데 김종인 아이고,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똑같아요. 아주 그냥 똑같아.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정부 안에는 다중대표 소송제. 그러니까 다중대표 소송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기업의 주주가 그 자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업의 임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이상만 가지면 대표가 돼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주주가 이제 막 경영권을 막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한 경우에 이 자회사를 한 게 잘못돼서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모회사의 주주가 비록 1% 가졌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안도.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이사하고 같이 뽑지 않고 따로따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내가 지분이 10%, 20%가 있어도 3%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을 장악한 사람한테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줘버리면 감사를 받는 게 형식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사람 다. 그렇죠. 그래서 앉힐 수 있죠. 아예 선출을 분리해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비록 지분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딱 3%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자투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전자투표할 수 있는 결의 요건을 전자투표라면은 내가 비록 참석하지 않아도 멀리서 투표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그래서 그걸 이제 완화한 거고 이것도 뭐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주 신주간의 이익 배당도 동일하게 한다. 뭐 이것도 똑같고 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속 고발권, 그 고발권을 전속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게 공정거래 위반이다. 그러면 누구만 고발하냐면 공정거래위원회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타 부처 또 시민단체 또 이해관계인도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외에 뭐 이사 선임 집중 투표 의무화가 또 추가로 있어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에는 또 사회이사 제도를 개선하는 게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포괄적으로 정부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이 통과되면 정부안 통과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똑같이 해서 낸 겁니다. 그게 몇 대 때 올렸나요? 상당히 됐죠. 그때가 비대위원장 하실 때니까 전이니까 19대 때? 19대 때. 네, 19대 때. 지금 21대니까 몇 년 후에. 네. 지금 우리 19대, 이제 20대 때인가? 20대 20대 때가 한 거보다 4년 전이죠, 4년 전. 초반에 네. 선거 끝나서도 네. 비대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4년 전이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마다 지금 대부분이 다 모든 이사들이 다 경영이사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을 하면 노동이사가 절반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들이 노동이사 절반, 경영이사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부당해고나 강제해고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이사들이 다 경영이사들이고 CEO가 임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노조에서 추천하는 이사들이 실제로 임원이 돼야지만이 노동자들의 강제해고, 부당해고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옛날에 독일은 이제 노동 관계법이 이제 잘 발달된 나라고 또 노동자의 권익이 잘 보장된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독일이 경영하고 노동하고 거의 합일 관계예요. 네, 맞습니다. 거의 합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있어요. 네.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영자가 때로는 어려우면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급여도 좀 삭감해야 되고 우리 좀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것도 통과시켜냅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과 노동이 마치 회사의 한 몸처럼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 되는 있는 거죠. 구조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경영과 노동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결하는 관계.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자기네들의 고난을 더 갖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유주들이나 경영진들은 경영진의 어떤 독점권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동 3권이 굳건해지기로 네. 굳건해지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서 충돌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노사 문화가 좀 바뀌어서 서로가 같은 한 몸이다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좀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예, 예. 아무리 흔들어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안 떨어진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온 거 보셨어요? 한국일보도 쓰고 나는 그걸 봤어요. 봤는데 아니 뭘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코로나 잘 극복한다고 전 세계에서 다 칭찬해 줘. 응? 거기다가 뭐 OECD 기준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내년에도 내년에도. 경제능력 1위다라고 얘기하고 행정 시스템 확실하다라고 네, 얘기하고 네. 뭐 얘기하고 있고 미래 비전 전망 밝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저 위평채 마이너스 금리 이거는 외평채 마이너스 금리는요. 아이고 정말 그거는 진짜 전 세계 몇 나라 안 미국도 못 됩니다. 오고 일본도 못 오고 유럽에 몇 나라만 있던 네. 일이야. 네. 우리나라가 10년 후에 얼마나 발전한다는 걸 아니 빚내면서 코미션 주고 그러니까 빚내는 거 아니야?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키고 싶은데 돈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나라 미국 채권 이런 거 사는 것보다 한국 채권 사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한국 채권 살라고 하니까 예. 아예 이자를 떼어주고 예? 저 빌린 사람한테 오히려 돈을 빌려줘서 돈을 빌려 가서 고맙다라고 돈을 주는 돈을 꼴이죠. 주고. 네. 지금 뭐 상당히 큰 많은 그 위평제 발행이 있었고 앞으로도 발행할 예정인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 게 없어서 그래서 참 흔들려는 사람들 입장에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안 흔들리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제 2차 확산되면서 이제 뭐 무디스 이런 데서 이제 국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뭐 그러니까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 이제 위치해 있는데 한 100여 개 국가들이 다 등급이 다 하향 조정을 많이 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변함이 없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을 생산하는 양의 한 20%를 좀 대한민국이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의 안전성.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을 해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자기네들 이번에 예방 접종하는 러시아. 백신을 만들었다고 한 스푸트니크 5라는 명명을 붙인 백신을 마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산을 한국에 한국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한국 보고 지금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 생산을 해줘야 다른 나라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소련에서 하면 안 된다. 예.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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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갔고 또 뭐 이게 또 잘 되려니까 구글이 상승하려니까 또 BTS가 또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1위 하고 또 새로운 노래가 지금 또 네네 1위했다고 그래요. 1위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도 지금 퍼져나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또 들어볼까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다 적자예요. 네. 적자예요. 그 적자 이유는 뭐 여행- 여행을 안 하니까 여행 못 하니까 지금. 적자인데 놀라운 사실 대한항공이 흑자입니다. 아니 흑자예요. 나는 아. 엄청난 적자가 나올 거라고. 대한항공이 흑자입니다. 그 흑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안전하다 보니까
화물을 중개를 하는 거를 인천공항에다 아. 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예, 화물을 아, 화물이 왔다 그렇군요. 갔다 하는데 이 바이러스 문제에서 안전한 곳이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을 거쳐갔다는 거에 대해서 아,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의 물동량이 엄청나잖아요. 중국이 예. 넣었던 네. 세계 글로벌 넘버 2고 일본이 넘버 3고 우리나라가 넘버 지금 에이스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물동량이 엄청난데 동남아도 그렇고 일종의 허무. 네. 경유지를 한국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그 화물만 실현하려고. 그렇죠. 여기에다. 그러니까 여객선을 화물기로 바꿔서 운용을 해서 아. 상반기에 흑자를 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저기 의자 여객 의자를 전부 예. 치우고 거기다 짐 실는 칸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 이런 소식 처음 듣네 오늘. 아주 필수 요소의 핵심 요소, 음. 그다음에 R&D 이런 거는 한국에다 엄청 투자를 합니다 지금. 음. 그냥 허접하게 생산하는 거 말고 이거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것, 이거 없어지면 문제되는 것 이런 거 생산을 한국에다 공장을 줘요. 아.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오늘 놀라운 소식. 시스템이. 이런 방송을 안 보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예. 아주 좋은 방송. 이런 방송을 시청자가 이런 나중에 이런 소식은 어디서 들을 수가 이따가 이거 없잖아요. 짤 영상으로 새로 잘라서 예, 예, 올려요. 이 말씀 네네. 따로 한 5분으로 해서 계속해 주세요. 이런 정말 이게 국뽕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조선업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물건이 그렇죠. 많은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수출이 물론 우리나라도 어렵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수주 1위입니다. 대한민국. 수주 네네네. 예? 왜 이런 거예요? 이거 하늘에서 도와주는 이건 뭐 수주 1위고 우리나라 워낙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게 그러죠. 일단 큰 이거는 이유죠. 운이 따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해운 예. 대운 해운이 우리가 옛날에 뭐 2000년도 온다고 그랬어요. 예, 해운이 저기 한진해운이 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해체해 버리고 그다음에 현대상선이 막 문제가 되고 막 그냥 망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대상선이 엄청 잘 돼요. 나는 그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 한국에서 하면은 좀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지금 해상에서 한번 코로나가 생기면요, 손은 전부 다 걸려요. 그 일본에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크루- 예, 예. 크루즈 예, 갔던 크루즈 여행객들 네. 5천 명이 한꺼번에 그렇죠, 걸려서 그렇죠. 나온다든지 그 미국의 군함에 예. 군함에서 그냥 코로나 환자들이 한꺼번에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워낙 확실한 거예요. 일단은 배 안에서도 콜록콜록 된다든지 딱 했을 때 온도가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간다든지 바로 격리, 조사, 조사하고 격리하고 그다음에 날짜 이게 생활화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패턴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나라 배만 뭐 유일하게 코로나가 안 퍼지겠어요? 어쩌다 들어올 수는 있어도 한국의 배는 믿을 수 있다. 아. 한국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아. 오늘 나 많은 거 배웁니다. 지금 나는 대한항공이 흑자고 해운 네. 현대상선의 흑자일 줄은 현대상선이 몰랐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아,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죠. 아.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그런- 또 하나 얘기할까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그 정확한 그 뭐 통계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도요다가 이 상반기에만 따지면 전년도 대비 매출이 한 60% 가까이 줄었어요. 60%. 예. 일단 생산을 못 하니까 소비도 잘 안 되고. 아. 도요다가요? 도요다가 네. 그 현대자동차도 한 20% 줄었습니다. 상반기에. 아, 생산 자체가 아니 매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 네. 자체. 그 생산량이 주니까 네. 매출도 이제 따라서 연동해서 주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비해 수출을 더 많이 해요. 오. 지금은. 지금 최고의 어떤 네. 매출을 해서 네. 지금 그 수익에 대한 규모가 예, 예. 도요다보다 낮다는 거예요. 뭐 100조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100조 그건 이제 매출일 것 같고. 매출 전체 매출.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 3, 4분기를 발표를 했거든요. 3, 4분기에 매출이 66조입니다. 66조.
66조고 영업이익을 12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기업 1위부터 50개 다 더해도 어려운 숫자예요. 거기다가 LG전자가 한 16조, 뭐 17조 이 정도 매출에 거기도 1조 매출을 얻었다 그러고 아,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는 10조가 넘었다. 예. 삼성전자는 12조가 된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가 중국의 버금가는 시장으로 그렇죠. 예, 예, 자동차 거라고 시장이 보잖아요. 엄청난 일본이 꽉 잡고 있던데. 그런데 지금 거기서 다시 삼성 그 핸드폰이 그 한 3, 4위를 밀렸다가 지금 1위가 다시 됐어요. 1위가 다시 됐고 현대자동차, 뭐 LG전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한국 제품 그러면 싸구려. 약간 좀 싸고 뭐 일제라면 좋은 줄 알고 질은 그랬죠. 좋은데 싼데 그 이제 한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좋은 제품이야. 좋은 제품인데 한국을 믿을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약간 그런 것도 분위기였다. 있었죠. 예. 지금은 어떠냐면 한국 거니까 한국 거니까. 믿을 수 그러니까 있다. 예. 코리아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아니라 예. 코리아가 옛날에는 페널티 요소였어요. 그렇죠. 예.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러면 에이 코리아 좀 비싼 거 아니야? 예. 좀 이런 페널티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코리아 그러면 프리미엄 요인이라. 그게 외평채의 마이너스 금리와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는 김구 선생님 덕이 많은 것 같아. 6년 전에 뭐 예. 문화용상 문화용상 그걸 실천한 게 지금 방탄소년단가. 지금 방탄소년단 팬이 세계에 얼마나 될까? 몇억 명 되겠죠. 그럼요. 그러면 삼성이나 LG는 그 방탄소년단 팬들은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젊은 10대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탄소년단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홍보는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삼성 사고 LG 사고 이래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방탄소년단의 그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좀 추종하는 팬들의 그룹을 보통 아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팝스타들의 어떻게 보면 팬 그룹들이 대부분 10대, 20대 초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미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10대가 물론 제일 많긴 하지만 20대는 물론이고 30대, 40대, 50대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대, 50대도. 예, 저도 30대, 좋아하거든. 40대도 나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노래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70대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이 윤리적 가치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굉장히 가사들이 윤리적. 가사들이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딸내미가 말이야 10대인데 뭐 노래를 듣고 헐렁헐렁하고 뭐 이러니까 야, 그 무슨 노래 듣는 거야?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BTS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그 이상한 노래 듣는 거 아니야? 하고 부모가 한번 내가 들어봐야겠다고 딱 들어봤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나서 야, 이게 너무 윤리적이고 가치적이니까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부모가 같이 듣는다. 듣고 예. 또 음원을 같이 사고 네. 또 같이 콘서트를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의 그 경제 유발 효과는 대단할 거다. 거기다가 또 이게 이왕 말 나온 김에 왜냐면 선세셔널 손흥민이 더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요. 손흥민이 너무 잘하니까 유럽에서도 난리예요. 유럽에서는 뭐 축구 하나 때문에 밥맛이 달라지는 나라. 그렇죠. 뭐 미국은 네. 또 프로야구 때문에 네, 그렇죠. 뭐 목숨을 걸고 보러 다니고 그렇죠. 뭐 난리가 나는 나라인데 손흥민이가 너무 이제 잘하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무리뉴 감독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무리뉴가 이제 그 토트넘 하스퍼에 와서 딱 보니까 손흥민이 이미 한 4, 5년 전에 왔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손흥민을 되게 높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뉴가 와서 보고 자기가 2, 3일 만에 왜 손흥민을 높게 평가하는지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윤리적 가치,
그러니까 좀 겸손하고 아, 성실하고 네. 또 좀 윗사람한테 좀 공경하고 공경하고 그다음에 팀을 자기 위주보다는 팀 위주고 원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원- 과정. 예. 자기 팀 위주고 그래서 실제 평가를 할 때 그 이타성 자기가 볼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벽하게 볼을 넣을 수 있는 사람한테 볼을 전해주는 이타성과 관련해서는 손흥민이 아, 그 스트라이커들 중에서는 1위입니다. 1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막 이미지가 어. 마구마구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막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못했죠? 요즘에 와서 그래서 지금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뻔한 얘기 갖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추미애 장관 그 아들 얘기도 이제 그만둘 때도 됐는데 그거 아니,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거.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군대는 맞아요. 안 갔으면 문제가 돼야 돼. 군대 갔다 왔잖아요. 예. 휴가 나가서 수술했잖아요. 그럼요. 안 했으면 문제가 돼. 수술했잖아요. 그리고 휴가도 연장한 것도 자기 휴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 예. 확인된 거예요. 다 확인이 된 다 거예요. 확인이 된 거야. 야, 그걸 가지고 그걸 몇 달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 지긋지긋한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예. 그 여러 가지 뭐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아들 무슨 청와대 하명 등등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번 국감 때 폭로도 안 나오고 문제도 뭐 경제 얘기도 할 수 없고 이거 뭐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무슨 라임 사태 이걸 얘기하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라임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수사진을 보강해라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던 윤석열 그러니까 총장까지 이제 나온 거 이번 어떻게 된 그 겁니까? 라임이라는 데서 이제 그 사모펀드 이제 돈을 이렇게 네. 모아서 투자를 하는 데인데 주로 이제 그 전환사채 예. 코스닥에 있는 전환사채를 사서 뭐 투자하고 거래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좀 여기가 문제가 됐어요. 투자도 잘못했지만 그 경영진이 좀 돈을 좀 손댄 것도 있고 손을 대. 이렇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되고 이제 투자했던 사람이 내 돈 내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펀드를 딱 동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 당연히 경영진은 남의 돈을 건드렸으니까 이거 구속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보니까 이제 김봉현이라는 전 회장, 예, 이게 예. 회장이에요, 회장. 근데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강세 대표한테 스타 모빌리티라는 예, 예. 이강세 대표한테 시켜서 통해서 강기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디서 줬냐면 청와대에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그러니까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청와대는 다 수색하고 네, 그럼요. 들어오는데 어디다 5천만 원을 숨기고 들어올 것이며 본인은 이강세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하는 쪽에서는 김봉현 회장하고 그다음에 이강세 대표하고 서로 대질 신문을 하지 않겠어요? 네. 대질 신문을 하고 진술을 비교하는데 서로 각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가 틀려. 왔다 갔다 틀려. 그래서 이제 지금 봐서는 이제 한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봉현 이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갑자기 쓸데없는 파문을 돌을 던진 게 아닌가 하나. 그 다음에 진짜 김봉현은 줬는데 이강세 대표란 사람이 중간에서 배달 사고 난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아마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 수사가 지금 한 시작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상당히 됐죠. 왜 근데 이제 이렇게 불거져? 이게 딱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이걸 들고 기다렸다.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어떤 적절한 시기에 터뜨리자 해서 지금 뭐 검찰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오늘 기사에 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이 좀 있었죠. 왜 왜냐면 진즉 안 오고 그 5천만 원을 줬다라는 얘기가 저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좀 시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뒤 예,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갖고 있다가 지금 딱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이면 뭐
뭐 문제를 제기해서 이건 문제 삼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도 다가오니까 터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좀 근데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가 한참 힘을 쓸 때, 자기 측근들이 요직에 있을 때 이걸 털어주면 또 엄청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빠졌잖아요, 많이. 그리고 이제 예. 그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다 고발을 하겠다 고발했어요 다. 해발 이미 네. 하고 다 고발하고 이 문제 끝까지 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이건 동아일보 오늘 보도도 보니까 철저하게 이 검찰 조사해달라는 관련된 입장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내가 막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 나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혈등보대에서 내가 사업을 실패한 사람인데 엄청난 로비스트가 뒤에 있더라. 이런 얘기도 동아일보 보도에 네, 나왔더라고. 거기 관 이런 부분에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이 사태. 윤석열 총장도 관여를 하고 지금 뭐 크게 관여를 흘러가는데 하더라도 뭐 그 지금 생각에서 뭐 없는 거를 만들어나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 또 옵티머스는 네. 그 전파진흥원에서 한 740억 정도, 748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네네. 전파진흥원 그래도 준공기관인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게 이루어졌느냐? 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뭐 청와대 쪽에서 저 이렇게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추측성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침 신문에는 일단은 그 여야 간사 증인을 부르려면 여야 간사가 합의를 봐야 돼요. 네. 여야 간사가 합의를 봐서 청와대 전 행정관을 이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어요. 국정감사에서 소환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출석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이거는 이제 진짜 완전히 어떤 사실적인 팩트나 증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 받았다면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지. 그래서 가설 속에서 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겁니다. 그 밤나무 밑에 가서 음. 밤이 떨어지도록 발로 한번 차보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알밤이 뭐 떨어지도록 그런 어. 보시면 되죠. 계속 그 찰 거 아니에요? 알밤 나올 때까지. 이제 이러면서 네.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론 환경이라는 게 언론이라는 게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표지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제목 장사는. 딱 한눈에 소비자의 입맛에 눈에 확 들어야 되거든요. 구독자의. 그래야 클릭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자면 옵티머스 사건 드디어 뭐 청와대 전 행정관 소환 결정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 야 이게 뭐가 있나 보다라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어떤 팩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팩트가 예, 없는 예.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사실 제 지인분들이나 우리 추미애 장관 그 자녀 문제 얘기도 그런 거예요. 딱 타이틀이 그런 거예요. 한 줄 딱 타이틀이 네. 그 저기 뭐야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문제 네. 엄마가 해결 뭐 이런 게 딱 나오니까 엄마가 개입 뭐 엄마 장관의 영향으로 뭐 추미애 아들 병역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써버리니까 벌써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계속 증폭해내는 거는 참 우리 사회에 참이 안 좋은 일이죠. 언론을 안 좋은 없애버리는 일이죠. 거예요. 물론 언론을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아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증폭성 기사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참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게 그래서 언론들이 힘들어도 왜 지지율이 떨어지냐 이런 기사들 나오는데 그 한 가지 이제 그리고 다음 뭐 네. 그 국정 그 감사 증인으로 나올 때 선서하지요. 예, 선서하죠. 근데 만약에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했을 때 삼자 고발이 가능한가요? 삼자 고발이 위증죄 삼자 고발이 아. 가능해요?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그 제가 볼 때는 그건 국회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 고발 여부를 결정해서 고발을 시키는 삼자 거예요. 고발만 뭐 아. 네. 요즘 막 고발하잖아요. 법사라는 단체는 막 이것저것 막 추미애 장관도 또 고발했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 앞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나오지 않아요. 22일 날 주임으로. 22일 날 예, 네. 예. 그때 이제 어제 보니까 선서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물어보죠. 물어볼 때 거짓말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좀. 만약 거짓말이 그건 객관적인 팩트로 거짓말이 분명하면 예, 저는 다 고발합니다. 예, 고발 좀 해주세요. 고발을 국회에서. 해야 그 국회의 권위가 있는 거죠. 아, 꼭 그럼요. 뭐 예. 장난삼아 국정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예. 예. 그건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다음 뭐 질문. 저기 지금 의사 국가고시 있잖아요. 의사 아, 국가고시 의사 그 국가고시요.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의사들 저기 의대생들은 사과도 안 하고 시험 봐줄게, 재시험 봐줄게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아주 굉장히 불쾌해요, 사실. 지금 어떠세요? 그 입장이 지금 민주당 입장이 지금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엊그저께 우리 동료 의원인 부대표인 이제 김원희 의원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과 논평을 냈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은 없다. 네. 재시험은 없고 이렇게 서로가 상호 의존, 우리가 다 상호 의존해서 사는 세상 아닙니까? 네. 아니 의사들끼리 혼자 살아보려면 살 수 있어요? 예? 그럼요. 또 간호사가 도와주고 또 환자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다 먹고 사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직업이 뭐건 간에 사회적 공헌도가 다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상호 얽혀 사는 건데 마치 자신만이 이 국가의 뭐 중요한 요소인 팩터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국가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절차적인 룰 그거를 지켜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정부가 그거에다 혜택을 주게 되면 그때는 특혜를 주는 거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김원희 의원도 이건 국가 그 의사고시는 재시험 절대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고 사과를 하고 무릎 꿇고 빌어도 아이 그거는 안 돼요. 뭐. 무릎 꿇고 빌면은 아이, 그거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그럼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진짜 무슨 국가가 주관하는 그런 아니, 모든 시험을 다 재시험을 우리-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저도 거예요. 수많은 시험을 네네네. 보고 자라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때는 이제 예비고사도 있었고 예비고사 있었고. 예비고사. 공고사라 해서 나 고시도 보고 이랬지만 네. 아니 당일날 배가 아파서 내가 고시 시험 잘 못 봤어. 다시 봐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시험장에 몇 분 늦게 들어가도 시험 못 봐요. 시험을 못 시험장 몇 닫아버리고. 몇 분 늦어도 못 그럼요.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정한 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국가고시를 그냥 보고 안 보고 이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빨리 이 공중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야겠구나. 네. 예전에 이제 의학을 분업시키면서 의학 분업을 하면서 그동안 의사들이 병원에서 약도 다 팔았거든요. 네.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병원에 제약회사들 다 의사들이 다 해서 환자들은 그렇죠.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이거 네. 사고 의사가 처방한 그 약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비판이나 대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것이 이제 의학 분업이 되면서 의사가 마음대로 약을 처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 딱 보면 약사가 보면 이건 아닌데 그리고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유사는 네? 엉터리다. 뭐 이러면은. 이거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까? 근거를 남기니까 이제는 약이 정확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도 더 진일보하게 네, 된 겁니다. 자리를 잡고 더 자리를 잡고 더 꼼꼼해진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리나라 네, 네. 의료보험 체계가 그때 이거를 하면서 의사 정원을 좀 줄여준 거예요. 줄여주고 왜냐하면 의사가 하던 일이 두 가지를 다 했는데 한 가지를 한 가지. 뺏기니까 그럼 대신 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줄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사태를 좀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공공보건 시스템을 좀 강력하게 해야겠다. 강력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이
의료보험 체계가 이제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막 그냥 사보험식으로 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의사의 페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뭐 그냥 5억도 되고 특히 네, 외과의 같으면은 엄청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높죠. 페이가 네. 더 높아요. 네. 그 외과 의사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보건 시스템이 국가 관리 시스템으로 된 데는 상당히 좀 낮아진 게 사실이에요. 네네. 낮아진 게 사실이고 대신 공공보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의대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의사로서 뭐 본인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소득군이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고소득군을 지키고 유지되는 것은 그분들이 물론 잘해서도 있지만 시스템을 우리 의사분들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요. 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사실 국가 의료보험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의사분들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인정받고 네. 아유 저 뭐 우리가 내가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드라마도 보지만 의사 사이 얻었다 그러면 드라마 안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그게 의사 개인이 뭐 훌륭해서도 하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숫자도 좀 조절하고 제한하고 한 거예요. 본인 희생도 대신 커. 예.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더 많은 특권을 누리려 하고 또 새로운 요구를 계속해 나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력하게 우리가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뭐 앞서 나가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정부는 이번에 이런 일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네. 국민들에게 그래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면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절대 재시험은 없다. 네네. 뭐. 조금 이따가 우리 저기 고 김대희 씨, 권대희 씨 오셔가지고 그것도 그분 오셔가지고 저기 오늘 4시 방송하기로 방송. 했어요. 오늘 4시 방송에. 뭐 예고 드리면 그 예고 방송 좀 하세요. 네네. 4시에. 조금 이따가요, 여러분. 이 방송 끝나고 4시에 4시 반에 그것도 네, 제가 권대희 씨. 예. 한번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예. 그 권대희 씨 사건이 그 양악 수술하다가 네, 맞습니다. 예. 돌아가신 안면 윤곽 수술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망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사가 째놓기만 하고 의사가 나가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수술하다가 지혈을 예. 이게 이 지혈이 안 돼서 사망을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더욱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도 의사 면허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그 진역을 몇 년 살고 나온 의사가 지방에 가서 지금 의사 병원 하고 있대. 의사 면허가 취소가 안 되니까 그게 뭐냐면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예.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지. 의료법. 일반 형법이나 일반 다른 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안 면허 된다. 취소가 안 되는 그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제 그 의사가 네. 그 성폭행 막 일반 강간해가지고 진역을 5년이 걸고. 그래도 그거는 난 기가 막혀요. 형법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지금 의료법 위반이 그 아니에요. 지방에 누구 의사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네, 한번 누군지 찾아봐야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다.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의사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 대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온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의사들은 학비도 비싸지만 6년을 공부해서 또 인턴 레지던트해서 또 5년을 또 추가로 하죠. 거기다 또 군의관 갔다 오고 또 아니면 공중 보건의가 돼서 지역으로 갔다 오다 보니까 이 실제 의사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수업 기간이 길어서 좀 짧은 편이에요. 네. 최소한 나이가 35 이상이 돼야 네. 뭐 하니까 뭐 보통 50대 초반, 40대부터 50대 초반이 이제 그게 가장 의술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년, 뭐 한 25년 이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부 차원에서 아니 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상 네. 좀 의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정해진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 거를 그건 용인해 줄 수 없죠.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사가 공공재가 맞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뭐 그러니까 물론 개인의 인권을 가진 개인이긴 하지만 국가의 의료보험 체계 안에 들어왔다. 의사가 되는 순간부터 의대생이 되는 순간부터 국가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렇다고 볼 되면 수도 있죠.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공재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러면 논점이 네. 조금 이제 좀 네, 약간 네, 네. 달라지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사회적인 전체 시스템이 그래도 의사가 그래도 인정받는 직업 또 소득 또 나름대로의 권익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유지해 왔다라는 걸 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공공재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이따가 권대희 논점이다. 씨 그 네네. 유족 어머님 오시나요? 이따가 저기 이 방송 끝나고요. 조금 있다가 권대희 씨 어머니, 그러니까 유족의 그러니까 피해자 어머니하고요. 그다음에 성형외과 원장님이 같이 나오시는데 성형외과 원장님은 이 불법 성형외과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거를 파헤치고 다니는 원장님이에요. 근데 김선웅 원장님이라고요. 아. 네, 닥터 벤데타라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고요. 그래서 성형외과 원장님인데 불법 수술을 파헤치고 다니면서 이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시민운동 지금 네. 병원도 운영하고 계시고. 예, 아무래도 병원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민운동 하고 다니라고 병원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많이 봐요. 오늘 우리 이상만 의원님 들으면서 국뽕을 맞아가지고 그러게요. 저도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고 지금 2030년에 우리가 넘버 3가 되고 구군이 들어서 품 잡을 게 없이 지금 잘 그래서 지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데 네네. 그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뭐 감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넌 나빠, 넌 좋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네네. 거예요. 그 활동 영역에 대해서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주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기본적인 룰이 있잖아요. 예. 원칙. 그거를 깨면은 그때는 우리 국민적 힘으로 그런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고 네. 자기 기능을 역할을 잘하고 잘한다면 우리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건 진짜 잘하는 건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다만 거죠. 불법을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중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거였어요. 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중소기업의 네. 기술이 예. 이제 근데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긴 한데 삼성에서 그런 걸 요구를 했더라고요. 뭐 설사 기술이 이전돼서 오더라고 뭐 납품을 못 하더라도 뭐 이런 거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강요하고 이런 미리 거는 계약할 때. 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거. 상당히 문제죠. 예.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야 삼성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 네. 표준 계약서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그런 있어요.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 네. 있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들도 좀 한번 네. 내부 검토를 더 하겠다라고 하고 근데 저희가 네. LG하고 한번 2년을 싸웠잖아요. LG하고요. 우리가 이겼어요. 서울의 소리에서. LG 그 본사 앞에다 현수막 30개 걸고 거기다 분향소를 만들고 아이고 LG 간에도 했는데 나중에는 막 그 주차하는 것도 우리가 했는데 뭐냐면 그 특허 탈취 냉장고 소음 안 나는 거 옛날에 냉장고 우웅했잖아. 네네. 그걸 특허를 얻은 사람 걸 야 금형 좀 빌려줘 그러더니 갖고 가서 내 거다 만들어 보낸 거예요. 창원으로 가서. 그래서 이런 건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대부분 어떠냐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이 중소기업에서를 이제 좀 설계도 좀 가져와 봐. 그래갖고 다른데 줘버리는 거예요. 아, 예?
야 너 관둔 여기서 만들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비리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번에 이제 다음 달이면은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죄를 저지르면 이제 몇 배로 이제 세곱절로 배상할 수 있는 법이 이제 그 이제 개정이 됩니다. 이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예.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이제 그 좀 처벌을 이제 강화하고 요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지켜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5배, 10배 좀 이렇게 좀 강화된 처벌을 할 수 그리고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예, 맞습니다. 처벌도 강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너무 많아요. 산재 사고 옛날 하루에 3명씩이 죽어나가는 옛날 상황이라서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산재 사고 1위에 옛날 OECD 우리 국가에서. 70년대는 예, 현대 그 조선 예, 배 만드는 데서 하루에 2명, 3명씩 죽어나가고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요즘에 공사장 가보면 우리 젊었을 때고 비교도 안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산재 사고가 다른 나라 비해서 되게 많다면은, 높죠. 예, 선진국에 산재 비해서. 사고를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발전소 같은 데서 분석을 네네. 해 보니까 참 게 안타까운 거예요. 90% 이상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직 이렇게 보장 자기가 다 정규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그 위험한 데를 자기가 왜 들어가? 그러니까 비정규직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한테 그걸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절해내고 그다음에 이런 위험을 지면 위험을 진 거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 시스템. 네, 그러니까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그래도 위험을 졌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구해서 좀 진짜 밝은 사회 만들어야죠. 저기 좋은 사회. 이제 다음 방송이 예. 그 피해자들 오는데 서울의 소리는 이렇게 어떤 개인들의 억울한 일들 사실은 유튜브 방송 막 윤석열 내일 구속 임박 이렇게 제목 따라서 하면 좋은데 우리는 오늘 국뽕 방송이라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방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 나중에 공수처 문제. 예. 이번 제목이 공수처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결말이 날 건지 좀 대충 설명해 주시고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내 꼭 이걸 통과시켜서 네, 그다음에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고 또 공수처가 또 설립되는 뭐 사무실이나 이런 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인선을 해서 네, 체제를 자주한 오래 갖추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검찰이 많은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다루는 조직으로 만들고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것은 정치적인 또 논의를 서로 할 수 있는 공수처 내에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네, 만들 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진짜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참 대단한 게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 권력을 쥐고 다 흔들으려고 생각하면 못하러 공수처 만들겠어요. 야, 검찰총장 임명해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집어넣어놓고 내 말 들어 그러면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무분별한 정치 권력, 그 검찰 권력을 좀 제대로 통제하고 또 사법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금년 내에 꼭 공수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 국민들이 그 민주당 정부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 누굴 믿겠어요? 민주당을 그럼 민주당 말고 있어. 예. 저희는 국민이 선택해준 민주당인데 그럼 180억을 180석의 힘을 저희는 믿고 가겠습니다. 국민들은. 촛불 시민혁명 성공하고 창출한 정권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촛불 시민혁명을 그럼요. 만드는 혁명 정권이다. 그럼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임기 마지막까지. 촛불 정신 자체를. 항상 말씀하시잖아, 문 대통령도. 그럼요. 그리고 의원님 오늘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뽕 그 뉴스 관련돼서 다음에 시간을 따로 내서 그것만 방송 한번 국뽕 한 것도 우리 국뽕 그것만 한번 방송하는 거 어때요?
한번 국뽕방송으로 진행해 보지. 그거 한번 제가 의원실하고 한번 얘기해서 그럼 제가 자료를 네네. 아예 체계적으로 그래서 갖고 와서 네. 아, 많이 볼 거야. 화끈하게 국뽕방송 아예 대놓고 하자고. 네네네 어, 한번 그래서 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그거 들으니까 굉장히 자신감 생기고 그렇죠. 그럼요. 잘 되게 되니까 기분 좋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지지하면서 저쪽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 이러다가 뭐 잘못되면 어때요? 근데 이런 국뽕을 많이 주면 절대 패배 의식에 젖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국뽕 방송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번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해서 네. 국뽕 뉴스, 국뽕 방송 한번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예.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반응이 좀 어때? 오늘 좋았어요. 네, 공수전 치료합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네.